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온도와 열. 따지고 보면 중1 1학기 때 배웠죠? 학교에서 배웠나, 진도? 배우고 있어? 아예 1학기 초반에 배웠고, 이제 내년에 배워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 내가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글이라는 글자, 알파벳으로서의 한글은 참 과학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별로 과학적이진 않아요. 그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딱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덥죠? 오늘 바깥에 나가서 바닥을 짚어보거나 뭐 벽을 이렇게 짚어보면 뜨겁잖아. 그지? 자, 물체가 뜨겁다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것일까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둘 다일까요?를 물어보면 뭐가 정답일까요? 둘 다. 온도가 뜨겁다라는 건 온도가 높은 거다, 열이 많은 거다, 둘 다다. 둘 다? 둘 다. 과학적인 언어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MBTI에서 T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열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 단, 현재 우리나라 중등과학에서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책이 적혀 있단 말이야. 원래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부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열이라는 것은 뜻이 조금 달라요. 과학적인 정의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게 열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남한테 에너지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에너지의 형태가 열이거나 빛이거나 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온도와 열에서 첫 번째 개념. 온도. 템퍼레이처라 그래가지고 대문자 T를 가지고 보통 기호 공식을 쓰거나 할 때 쓰고요. 기본적으로 온도 단위는 과학에서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온도를 켈빈을 쓰나요? 대한민국은? 켈빈 단위를 잘 안 쓰죠. 맞지? 온도라는 것은 물체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수치화시킨 것, 숫자로 표현한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따뜻한 정도죠. 어떤 정도, 따뜻한 거는 숫자가 아니잖아, 사실. 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가 필요하고 그 기준점 사이를 몇 개의 간격으로 쪼갤 거냐가 중요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위 세 가지가 있어요. 도씨, F, 켈빈이 있어요. 여기 C, F, K는 그 사람의 이름 혹은 귀족 명칭을 가지고 온 겁니다. C는 셀시우스라는 학자가 제안한 온도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씨, 셀시우스 그레이드예요. 우린 이걸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네. 섭씨 온도라 그러지. 왜 섭씨가 됐냐면 셀시우스라는 이름의 온도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에게 전달되고 중국에서 일본을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글자로 썼을까요? 한자를 써야 되죠.
셀시우스라는 발음과 가장 비슷한 발음이 되는 중국어를 한자로 썼더니 섭이시우가 된 거야. 셀시라는 그 부분이 중국어 한자로. 그래서 섭씨가 만든 온도다. 그래서 섭씨의 온도에서 섭씨 온도가 된 거예요. 예, 외래어를 한자로 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셀시우스 그레이드 섭씨 온도는 일기압에서 물의 상태 변화, 어느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점을 0으로, 끓는 점을 100으로 잡아서 그 사이를 100등분으로 나눠 놓고 100도보다 높은 온도, 0도보다 낮은 온도를 역산해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이 아주 특별한 물질이라서 0도에서 딱 얼고 100도에서 딱 끓는 게 아니라 시당초 온도의 기준 자체를 물로 잡아서 그래. 밀도의 기준도 물로 잡았고 그때 물이 상당히 많이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F. 우리는 얘를 화씨 온도라 그럽니다. 파레나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이름, 화이오라인에서 나온 거고요. 얘는 기준점이 좀 재밌어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따뜻함이 음수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마이너스로 따뜻하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따뜻한 정도가 온도인데, 그지? 그래서 1900년 1월을 기준으로, 왜? 이제 거의 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게 1900년이란 말이야. 1900년 1월 달을 기준으로 인구가 10,000명이 넘어가는 전 세계 도시 중에 가장 기온이 낮은 도시의 1월 평균 기온을 0으로 잡기로 생각을 하고, 저기 시베리아 한복판에 어떤 도시가 있더라고.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 평균 체온 있죠. 우리 섭씨로 36.5도 하는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두 개만 잡으면 좀 애매하니까 중간에 하나를 더 찾습니다. 얼음물은 몇 도인지 아는 사람 혹시? 얼음물. 물에 얼음 넣으면 몇 도가 되게요? 자, 찍어보자. 0도일 것이다, 0도보다 낮을 것이다. 아니, 완전 딱 그렇게 해서 이제 얼음이 충분히 녹을 만큼 얼음을 많이 때려 박은 뒤에 더 이상 얼음이 안 녹는다고 가정하고 온도에 꽂았을 때. 그 딱 0도가 돼요, 원래는. 그런데 있잖아. 얼음물에 뭔가 하나를 더 넣으면 0도보다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소금이나 설탕이나 소금 넣어도 되고 설탕 넣어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물에 어떤 다른 물질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음의 녹는 점이 더 내려갑니다. 물이 어느 온도도 같이 내려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양년 1학기 혼합물 배우 화학에서 혼합물 단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내릴 수 있는 제일 낮은 온도가 영하 17도 정도 돼요. 물이랑 얼음이랑 염화 암모늄이라는 가루가 있거든요. 요거를 1대 1대1로 섞으면은 거기까지 떨어져요. 영하 17도까지.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 체계를 잡은 게 화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는 보통 우리가 계산식으로 배워요. 그래서 보통 1차 함수 배울 때 많이 배우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화씨 온도의 크기는 섭씨 온도의 5분의 9를 곱하고 32를 더하면 돼요. 그런데 이 식을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화씨 온도는
5분의 9 가로 열고 섭씨 온도 더하기 40 가로 닫고 빼기 40. 이거 풀면 같은 식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공식을 이렇게 별도로 가르치느냐? 이 공식을 배우면 섭씨 온도는 9분의 5 곱하기 화씨 온도에 더하기 40 빼기 40이 계산이 돼요. 이게 같이 배우기 좋아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 물의 어는 점은 32F, 끓는 점은 212F로 180단계로 쪼개집니다. 온도가 좀 더 촘촘하죠. 화씨 온도는 주로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친한 나라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옛날에 브라질 올림픽 때 우리나라 초유의 그 축구 중계 사상 최고의 방송사고가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어요. 어느 그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 월드컵 하기 2년 전에 브라질 올림픽 2년 전이었다. 브라질이 월드컵이고 저기 남아공이 올림픽이었을 거야. 반대인가? 맞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나도 긴가민가인데 2010년대쯤 될 거예요. 올림픽 때 MBC가 무한도전 멤버들을 중계진에 넣어서 실제 방송을 해버립니다. 올림픽 중계를. 그 인기 없는 과목에 원래 방송 캐스터, 그 다음에 그거 전문 해설인 플러스 1로 무한도전 멤버 1명. 방송이 대박이 터져요.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야. 레슬링 경기장에 해설진에 노홍철 같이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스포츠 종목이 유재석 같이 해설하는데 옆에서 같이 말 거들고 있고,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워낙 그 방송 인기가 좋았으니까 시청률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월드컵을 하는데 SBS가 무리수를 던집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그냥 그 운동 좋아한다는 아이돌 그룹 멤버를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상관 안 하고 해설진에 넣고 응원이라도 시킨답시고 한 명씩 넣었어요. 경기마다. 사고가 터진 게 요 마크를 보고 사고를 칩니다. 경기 전에 경기장 상태 어떠고 저쩌고 보여주잖아. 경기장도 한번 싹 보여주고 관중이 몇 명이고 양팀 선수들은 뭐고 주로 쓸 전략은 뭐고 이런 거 설명해 주잖아 한번. 그때 오늘 경기장의 온도는 88도 F인데 F가 작았어요 하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라고 그 아이돌한테 해설자가 이야기를 걸자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국가축구대표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나는 온도 30도만 넣어도 더워가지고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88도나 되는데 축구를 하실 수 있느냐. 단위 안 봤죠 지금? 맞지? 요거 섭씨로 바꾸잖아요. 한 27도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더웠다. 근데 실수를 한 거지. 단위를 잘못 봐서. 요런 실수들이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단위가 잘못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고 터진 거 되게 많습니다. 기름 넣는 양을 갤런으로 넣어야 되는데 리터로 넣었다가 비행기가 대서양 건너가다가 비행기 기름 다 떨어져서 추락한 적도 있고. 등등등. 켈빈은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래 과학에서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온도를 제안한 과학자의 귀족 명칭이 켈빈 남작이었어요. 자기 이름이나 성씨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귀족명을 온도 단위로 사용을 한 거고, 계산은 간단합니다.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절대 온도는 우리 입자 운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0켈빈이 되면 여기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도달 못하는 온도입니다. 저거보다 낮은 온도는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아요. 같은 온도를 비교하면 273켈빈에서 373켈빈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도 109가. 그래서 원래는 절대 온도를 써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중간에 계산하는 게 하나가 살짝 나오는데 그냥 섭씨 온도를 쓸 겁니다. 온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단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원은 지금이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바뀌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가 똑같이 바뀐다면 섭씨랑 절대랑 비교할 때 그 값은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 대신에 섭씨를 쓰는 겁니다. 자, 요게 온도예요.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한 값이 온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은 그러면 뭐냐? 보통 기호는 Q로 쓰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고온의 물체, 뜨거운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예요. 고온이 할 수 있는 일은 온도를 변화시키고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입자의 운동과 거리와 인력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에서.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운동하고, 에너지를 뺏기면 입자는 좀 더 둔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로 켈빈, 섭씨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하 273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 진동이 그냥 스탑돼 버립니다. 마이너스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입자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고온이고 얘가 저온이라고 한다면 고온의 물질 안에 있는 입자는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할 거 아니야. 맞지? 저온은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둔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붙여놨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입자들끼리 막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있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얘를 자꾸 부딪히면서 충돌할 거 아니야.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열인 거야. 그러면 고온은 저온에게 에너지를 넘겨주잖아. 그러면 고온의 입자가 가진 그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 즉 입자의
운동이 고는 얘는 점점 줄 거고 얘는 그 운동이 점점 늘겠죠. 얘가 부딪히니까 멈춰있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얘도 많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 과정에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오게 되죠. 굳이 따지자면 그래프로 따지자면 세로축이 온도입니다. 고온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내려갈 거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잖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교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둘의 온도가 어느 온도에서 일정하게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는 요 시점 이후를 열 평형 상태라고 하고 이때의 온도를 평형 온도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항상 저쪽으로만 이동하게 돼요. 자발적으로는. 억지로 이동을 시킬 수는 없느냐? 있긴 해요. 억지로 이동이. 그런데 억지로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열의 이동을 반대로 보내게 하는 장치가 있죠. 에어컨이에요. 오케이? 요거 필기하고 나면 그 열 에너지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특징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일단 요거 우리 저기 2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사실 원래 중등 범위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원래 우리 고등과정에 가면 새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내부 에너지는 입자의 운동으로 생기는 저장되는 에너지를 내부의 에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우리 이제 고체가 돼도 각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입자들은 사실 입자와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있고 너무 가까워져 밀어내는 청력도 있단 말이에요. 왜?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전자들끼리 겹치면서 서로 싫다고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용수철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당겨서 딱 놓으면은 띠용 하고 튕기면서 흔들리고 있겠지. 그렇겠지? 그러면은 우리 고무줄을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았다니 여기 에너지가 저장돼 있잖아요. 새총 같은 거 쏜다고 생각하면. 그 용수철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고 얘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예요. 그럼 봐봐. 고온, 온도가 높은 물체는 운동이 활발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원래 운동이 활발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부 에너지가 크겠죠. 맞지? 저온의 물체는 운동이 둔하지. 그럼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원래 작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고온의 입자와 여기에 있는 저온의 입자도 지금 용수철 같은 걸로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야.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되게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운동이 좀 둔해요. 근데 요 둘이가 지금 붙어 있잖아, 묶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저온의 입자 입장에서는 고온이 잡아 흔들 거 아니야, 막. 그럼 얘도 어떻게 해? 따라서 흔들리겠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 흔든다고 지가 에너지를 썼죠. 일을 했잖아. 에너지를 쓰잖아. 그러면 힘드니까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될까? 둔해지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얘는 활발한 상태에서 둔해지고 얘는 둔한 상태에서 활발해져 가겠지. 변화로. 요 변화 자체가 얘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게 고온의 입자는 붙여놨더니 온도가 쭉 내려가고 저온의 입자는 붙여놨더니 온도가 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더 이상의 에너지 이동이 없어진다? 온도가 같으면. 원래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쪽이 온도가 같아지잖아? 그러면 둘 다 흔들리는 게 어떨까? 똑같이 흔들리고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한테 주는 에너지량과 얘가 얘한테 주는 에너지량이 똑같아져 버려. 그러면 운동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이런 거잖아. 내가 니한테 1,000원 주고 니도 나한테 1,000원 주고 이거 계속 반복하면 두 명의 재산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온도 차이가 클 때는 내가 니한테 10,000원씩 주고 니가 내한테 500원씩 주면 내 돈은 줄고 니 돈은 늘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게 온도가 점점 차이가 줄면 줄수록 이동하는 열도 같이 적어지다가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 안 변하고 똑같아지겠죠? 그게 평형 상태인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온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요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됐지?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데 물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고체일 때 주로 일어나고요. 이웃 입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체와 부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랑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냥 다르게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열 전달이 훨씬 좋아요. 자유전자라는 녀석들 때문에. 전도는 고체니까 여기에 입자가 이렇게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입자에 열을 주면 어떻게? 열을 받은 이 입자는 운동이 막 활발해지겠지?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옆에 입자한테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넘겨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두 번째 입자도 다 막 활발해지겠지? 그러면 그 다음 입자를 또 때려요. 얘도 활발해지겠지? 때려요. 그러면 얘도 활발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에너지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 단계 전달이 되는데, 자, 입자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위치가? 그렇지. 특징은 얘는 입자의 이동은 없이 에너지가 입자에서 입자로 전달돼 가는 거예요. 학교로 따지면 학교에서 안내장 같은 거 내줄 때 있잖아.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나 그거 전달하는 선생님이 한 뭉태기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애들한테 한 묶음씩 나눠주지. 그리고 어떻게 해? 뒤로 넘겨 하잖아. 그러면 내 거 하나 받고 넘기고 내 거 하나 받고 넘기고 내 거 하나 받고 넘기면 애들 자기 자리에서 막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아도 전달이 되죠. 그렇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느리지만 큰 에너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때 많이 쓰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잘 생각해봐. 부엌에, 주방에 프라이팬 바닥이나 냄비 바닥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재질이. 냄비나 프라이팬이 주로 뭐로 돼 있어? 특히 바닥. 금속이 많죠. 쇠나 구리나 알루미늄, 티타늄, 스테인리스. 대부분 금속이지, 밑바닥은. 왜? 금속의 열 전달이 훨씬 좋기 때문이야. 대신에 냄비 손잡이, 프라이팬 손잡이 뭐로 돼 있어요? 나무가 있거나 플라스틱이 있거나 한 경우가 많지. 금속으로 돼 있더라도 그 금속이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게 얇게 처리돼 있거나. 맞죠? 왜? 나무나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열 전달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만져도 덜 뜨겁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돼요. 한겨울철에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랑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자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덜 추울까요? 나무가 덜 춥고 금속이 더 춥겠지. 우리 금속 만지면 되게 춥잖아, 겨울철에. 철봉 이런 거 만지면. 왜 추울까요? 봐봐. 내가 철봉을 잡으면, 자, 철봉이 따뜻해, 내 손이 따뜻해? 내 손이 따뜻하죠? 그러면 내 손에서 철봉으로 열이 가. 그런데 철봉은 열을 잘 전달해요? 열을 잘 못 전달해요? 잘 전달하지. 그러면 철봉은 내가 받은 열이 그 부분에서 철봉 전체로 쫙 퍼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겠죠? 잡은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내 손에서 열을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차가운 거야. 근데 저기 나무는 열 전달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지면 내가 만진 부분이 열을 가져갔지. 가져간 열은 거기서 주위로 막 퍼지긴 퍼지는데 금속만큼 빨리 퍼져, 천천히 퍼져. 천천히 퍼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만진 부분이 금방 빨리 따뜻해져 버리니까 온도 차이가 작아져서 열을 다 못 뺏어가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앞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면 덜 차가운 거. 맞지? 근데 금속은 그런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 요런 게 뭐다? 전도다. 그럼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냄비 바닥이나 프라이팬 바닥 같은 거 해도 되고, 가끔씩 하는 실수. 라면 끓이다가 전화 왔다고 젓가락을 그냥 라면 냄비에 꽂아놓고 전화 받고 다시 라면 냄비에 있는 젓가락 잡으면 어떻게 돼? 엄청 뜨겁죠? 맞지? 그게 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대류. 대류는 우리가 유체라고 부르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이라는 걸 해요. 부피가 늘어나요.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부력이라는 서로 떠오르려는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 가운데를 가열하면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위에 있던 차가운 물들은 빙글 돌면서 내려오겠지.
맞지? 그리고 내려온 물은 다시 열을 받아서 솟아오르고 위에서 식은 물은 다시 돌면서 내려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야. 얘는 이 대류에 의한 순환으로 열 에너지를 흡수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라는 게 대류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방은 어디를 하는 게 좋다? 방을 따뜻하게 할 때는 난방기구는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좋죠. 바닥에 붙어 있거나 바닥에 가까이 있는 게 따뜻한 기운을 위로 올려주니까 좋죠. 에어컨은 어디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좋겠지. 찬 기운이 내려오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민방위 훈련이나 이럴 때 대피 훈련 같은 학교에서도 한 번씩은 하잖아요. 잘 안 하고 흉내만 내거나 그냥 신경 안 쓰고 수업을 해서 문제긴 하지만 자세 어떻게 하고 대피하라 그래요? 서서 대피하라 그래. 자세 낮추고 대피하라. 자세 숙이고 대피하라 그러지. 왜?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 연기 안에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도 있고 너무 뜨거운 공기니까 잘못 들이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허파라던가 기관지가 탈 거 아니야. 근데 그 공기는 뜨거우니까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피하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 낮추고 피하라는 게 대류와 관련된 이야기.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복사. 복사는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물질의 도움이 없어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진공에서도 가능한 전달이 복사입니다. 빛으로 전달이 됩니다. 복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 오늘 날씨 되게 덥지만 선생님이 아까 밥 먹으러 갔다 오는 동안 여기 나무 그늘을 타고 걸어갔다 걸어왔거든요. 땡볕에서 걷는 것보다 확실하게 덜 덥죠. 왜? 태양빛의 복사 에너지를 덜 받았잖아. 맞죠? 직접 빛을 쬐면 뜨겁잖아요. 가끔씩 건물마다 학원 어떤 건물 특히 낡은 건물에 종종 볼 수 있는데 광열기라고 있어. 혹시 본 사람? 선풍기 자리에 매다는데 선풍기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은색 거울처럼 돼 있고 안에 코일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선풍기 모양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켜놓으면 삥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쪽에만 따뜻한 기온이 오는 게 있어요. 우리 불 쬐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게 이제 무슨 에너지다?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다.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번째. 단열. 단열이란 열 에너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이죠. 즉,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합니다. 이 단열이 가장 잘 되는 물체가 여기 있네요.
요새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크이기 때문에 좀 뒤로 돌릴게요. 되게 단열이 잘 되기로 유명한 브랜드의 텀블러입니다. 보온병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 어릴 때 들고 다녀본 기억 있잖아. 어때요? 따뜻한 물을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따뜻하고, 찬물을 받아가면 점심때까지 계속 차가운 온도가 유지가 되지. 맞지? 왜 그렇다? 저 구조 자체가 열의 이동을 상당히 잘 막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구조냐? 기본적으로 텀블러는 바깥 통 크기에 비해서 잘 생각해봐. 안에 실제 물이 담기는 통이 되게 작죠? 열어보면. 맞지? 바깥 통 크기에 비해서 뚜껑 열어보면 안쪽에 물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좁잖아. 여기가 어떻게 돼 있다? 이중벽 구조입니다. 즉 속이 비어있는 이중으로 된 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가 뜨거웠을 때 이 열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나가고 이렇게 삥 돌아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럼 열 전달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저기 동네 경찰서 앞에 가면 너희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 내려오면 있는 동네 경찰서 알죠? 동네 시장 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경찰서 있고 그 건너편에 선생님이 한 번씩 가는 밀면집이 있습니다. 맛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24시간에서 가는 건데요. 요즘은 24시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 밀면집 육수 그릇이 이 그릇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입천장 다 딘 적 있어. 육수컵에다가 육수를 부어놓고 막 아는 형하고 이제 밀면 먹기 전에 막 이야기를 떨다가 육수컵을 잡아서 별로 안 뜨거워. 이 집은 육수를 좀 많이 식혀서 주나 보다 하고 그냥 주룩 들이마셨는데 컵이 이 컵이었어. 진짜 입천장 다 뒤어가지고 그날 밀면 먹는데 하나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 여기에 뜨거운 물 담아놔도 밖에 만질 때 뜨겁다는 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그릇으로 밥그릇이나 육수 그릇 같은 거 쓰면 큰일 나겠다. 그지? 네. 이중벽으로 했기 때문에 무엇이 막힌다? 전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쪽 공간 있지. 이중벽 내부. 여기를 진공으로 처리해 놨습니다. 진공으로 하면 뭐가 없어지는데요? 매질이 없으니까 그치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지.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런 텀블러의 안쪽 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쪽 벽이 되게 반짝반짝하게 요 옆에 벽 봐봐. 반짝반짝하게 은도금이 살짝 돼 있는 거거든요. 내부 벽이. 지금 커피 때문에 색깔이 별로 안 보여서 그런데 되게 반짝반짝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보온병도 그지? 그게 뭐냐면 은거울 도금이 돼 있어요. 여기 내부 벽에 거울을 만들어 놨다? 얘는 뭐를 막아준다? 복사가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텀블러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스탠리라고 하는 이거 이제 그 회사 제품 건데 뭐 다른 가게랑 콜라보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 되게 유명했던 에피소드가 있잖아. 산불이 나서 미국에 사람이 다 대피도 못하고 자기 집과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 한 대에 부랴부랴 자기가 실을 수 있는 귀중한 것만 실어서 도망을 갔다가 왔대요. 다시 자기 집으로. 전기차 타고 도망갔다 왔는데 자기가 일할 때 들고 다니는 그 트럭에
그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픽업 트럭 운전석 옆에 저 텀블러, 스탠리의 텀블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차가 화재로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 그래서 나 이만큼 망했어요 하면서 그냥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자기 차를 열어서 다 타버린 자기 운전석하고 보면서 슬퍼하면서 에이 텀블러 이거 괜찮나 하고 꺼내서 흔들어 보는데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 그 얼음이 꽝꽝 살짝은 녹았지만 얼음이 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그 소리가 들린 거야.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뭐 건질 거 있냐 자기 차 여는데.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올리면서 차가 그 산불 때문에 차가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이 안에 있는 텀블러의 얼음은 아직 녹지도 않고 그대로 있네요를 자기 틱톡인가 올렸대. 근데 그 영상이 일종의 바이럴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100만 조회수, 200만 조회수가 찍혔다나? 그거를 본 저 텀블러 만드는 공장 회장이 자기 텀블러 광고를 대신해줬잖아. 차가 불타도 텀블러 안에 얼음은 녹지 않을 만큼 완벽한 보온 보냉이 되는 텀블러라는 게 광고가 되어버리니까 그 텀블러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이 홀라당 불타버린 차 최신형 모델을 공짜로 선물을 해줬다고. 당신 덕에 우리 회사 텀블러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얻었으니까 광고비로 차 불타버린 차 저희가 대신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차 선물 받았다.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져야 좋은 보온병, 보냉병이 되겠죠. 자, 이런 보온, 보냉을 쓰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지금하고 계절이 정반대라서 좀 설명이 애매하지만 우리 패딩 있죠, 패딩. 겨울에 입는 롱 패딩. 패딩 점퍼. 패딩 점퍼는 어떻게 단열을 할까요? 이중벽 구조 살아있죠. 어떻게?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외피라는 건 우리 패딩 점퍼의 바깥쪽 천을 말하는 거고 내피는 우리 살과 닿는 천을 말해요. 근데 패딩 점퍼는 특징이 있지. 이게 붕 떠 있죠. 맞지? 분리가 돼 있잖아. 안쪽과 바깥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도로 열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지. 두 번째, 대류를 막아주는 것은 털입니다. 털이나 솜, 뭐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나 아니면 뭐 합성털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합성솜이. 걔네들이 공기가 움직여 다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대부분의 패딩은 요 두 가지를 갖추고 있겠지. 마지막 한 가지, 복사 막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패딩 점퍼 안쪽 내피에 우리 등판 자리 있잖아. 거기 은박지 붙은 패딩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각 패딩 회사에서 제일 비싼 거에 보통 돼 있습니다. 그 은박지가 뭐의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3명 중에 2명은 이제 6년, 7년쯤 뒤면 어딘가에 끌려가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될 겁니다. 7년쯤 뒤면. 그렇겠죠? 그 군대에 가면 열상 장비라는 게 있어요. 열영상 장비. 한밤중에도 앞에 동물인지 사람인지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망원경 같은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적외선이라는 빛을 차단하는 적외선이라는 빛으로 우리 채우는 빛 에너지로 열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기억할 걸 한 6년 됐죠, 이제? 6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주 힘든 일을 겪었지. 뭘 겪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부터 한 3, 4학년까지. 그치, 코로나 때지.
그때 어떻게 하고 어디 건물 들어갔는지 기억해요? 어디 건물 들어가려면 이막 가고 어디 카메라 같은데 삑 찍으면 체온이 몇 도입니다 하고 들어가고 했잖아. 그게 어떻게 체온을 재는 거냐면 우리 사람 체온이 36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외선이라는 빛이 뜨거움을 재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는 빛이 있거든. 그 빛이 나오는데 빛의 파장을 재면 그게 몇 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복사란 말이야. 그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거기에 거울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돼서 다시 어디로 가요? 내 몸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패딩 안쪽 내피에다가 은박지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이 반사돼서 다시 내 몸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겠죠. 보온이 잘 된다는 소리지. 그게 이제 우리 패딩이 가지는 단열 기능들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필기 정리를 합시다. 응? 응. 지금 아마 1학년 때 열 배운 친구들은 비열 안 배웠죠? 들어있었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만 했어? 아, 너희들 파동 배웠죠? 아닌데? 1학년에 열이 있는데 2학기에 배우려나? 너희들은? 그치. 아마 2학기에 배울 것 같은데 일단 요즘은 22개년 교육과정에서 더더욱이나 열 단원에서 뭐가 좀 많이 줄어든 상태냐면 요 열량 계산 파트가 거의 없거나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열 에너지. 기호가 Q고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얘가 상징하는 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량을 Q라고 하고요. 참고로 1kcal라는 건 물 1kg을 1도씨 상승시킬 수 있는 열 에너지를 Q 1kcal라고 잡은 거야. 약속은. 물이 기준인 거죠, 얘도. 그 다음에 비열 C 단위가 좀 깁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섭씨온도.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상승시키기 위한 에너지량을 비열이라고 하는데 물은 비열이 1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1이 돼요. 그런데 얘가 최대입니다. 물보다 비열이 큰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한여름철, 오늘같이 더운 날도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바닷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어떻다? 물이 되게 차갑고 시원하죠. 아무리 땡볕을 내려쪄도 물은 그렇게까지 안 데펴진단 말이에요. 대신에 한겨울철에 1월달이 되면 전국에 있는 용기 가득한 테토 성향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해운대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난 그걸 미친 짓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해운대 출신인데도. 북극곰 수영대회라고 1월달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돈 내고. 근데 나도 젊을 때 해봤거든. 20대 때. 의외로 안 춥습니다. 물속에는요. 그럼 언제가 춥냐? 나온 뒤가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차갑거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차가워요. 즉, 물이라는 거는 비열이 되게 큰 물질이니까 낮과 밤의 수온 차이도 그렇게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많이 안 생기고, 한여름, 한겨울의 수온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아요.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수록. 그럼 비열이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겠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그래서 비열의 정의가 단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Q는 CM 델타 T라고 하고, 여기서 M이 뭐다? 질량, 킬로그램 단위로 쓰면 되고요. 델타 T가, 이거 대문자로 적어요. 온도 변화입니다. 고온에서 낮은 온도를 뺀 온도 차이.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쉬운 문제들은 봐봐. Q는 CM 델타 T는 결국 CM 고온 빼기 저온의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문제에서 요 값들을 찾아서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르는 미지수 값 하나.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요 위의 식을 바탕으로 둘은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제책에 하나만 좀 찾아봅시다. 과제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두 번째 열의 계산 파트에서 저기 3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쉬운 거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표는 물질 A, B를 같은 열량으로 가열했을 때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30에서 48도까지 18도가 변했고 B는 30에서 75도까지 45도가 변했죠. 맞지? 자, 온도 변화가 큰 것은 B다. 이건 맞죠? 자, 질량이 같으면 비열은,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면 질량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봐봐. Q, C, M, 델타 T인데, 여기 이 비열 있잖아요, 비열. 비열의 재밌는 점은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즉, 각 물질마다 정해진 값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기 봐봐. A, B를 같은 열량을 가했죠. 질량이 같다면 비열과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다, 반비례관계다? 같은 쪽에 있으니까 반비례겠지. 맞죠?
그러면 온도 변화가 큰 B의 비열이 작아야 되는 거고, 온도 변화가 작은 A의 비열이 큰 거겠지.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물은 비열이 최대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열량도 같고 물질도 같다면 질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 반비례, 얘네 둘이도 반비례겠지. 이제 중학생쯤 되면 혼자 라면 끓여 먹어보기도 하잖아요. 라면 한 개 끓일 때랑 라면 3개 끓일 때 언제가 물이 빨리 끓어요? 한 개가 빨리 끓지, 3개가 천천히 끓고. 왜? 그치,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인 거지. 물의 양이 3배가 되면 온도는 3분의 1로 천천히 올라간다. 같은 세기로 가열한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하드. 그러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베리 하드는, 베리 하드 문제가 열평형 문제가 됩니다. 열평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쉬운 문제로 나오는 게 10번이에요. 딱. 10번 문제를 보면, 자, 온도가 62도이고 질량이 100g인 금속을, 온도가 62도고 100g인 금속을, 자, 온도가 몇 도이고 10도이고 10도로 돼 있냐? 10도씨 물 200g. 봐봐. 10도씨 200g인 물에 넣었더니 어디에서 열평형이 됐다? 12도에서 열평형이 됐잖아. 맞죠? 문제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열평형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뜨거운 금속이 잃어버린 열량은, 금속의 비열 지금 모르죠? 문제에서 계산시키는 거잖아. 맞지? 모르면 그냥 놔둬. C. 자, 금속 질량 몇 그램? 100g이면 원래 킬로그램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0.1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얘도 그램, 얘도 그램으로 갔잖아. 그럴 때는 그냥 써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어차피 약분할 거라서. 100g. 여기 온도 변화 몇 도? 62에서 12도니까 50도 바뀌죠. 52. 물은 비열이 1이고 물의 질량은 200이고 여기 온도 변화는 2도죠. 2와 같은 거야. 그죠? 얘는 뭐예요? 금속이 잃어버린 열량. 얘는 뭐다? 물이 얻어간 열량이지. 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동그라미 2개씩 약분하면 50C는 4, C는 50분의 4, 0.08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열평형 문제까지 이렇게 3단계의 문제풀이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학교별로 최대 2문제, 보통 1문제 정도만 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하드 단위가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베리 하드 문제로 서술형이나 계산과정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열 단원을 지금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힘은 배웠어? 그러면 열이 2학기에 있겠다. 힘을 앞에서 배우면 열이 뒤로 간 거거든요. 열 단원에서 시험 칠 때 이런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배워는 놔야 돼요. 알겠지? 자, 요거 마저 필기. 요거. 자, 마지막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봐봐.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원래 입자들 간의 힘을 이야기하면 전기력하고 만유인력이에요. 근데 전기력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어. 입자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든 청력이든 다 약해져. 근데 입자와 입자가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원자 구조를 볼 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급격히 더 가까워지겠죠.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까워지면 인력도 커지고 청력도 커지는데 인력이 커지는 것보다 청력이 커지는 게 더 심하게 늘어나.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세게 작용해. 멀어지면 그냥 둘 다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지는 게 좀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간격이 멀어지게 돼요. 이것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요. 문제는 이 간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입자 간의 인력과 청력의 비교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 인력이라는 부분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는 정도는 고체보다 액체가 팽창이 잘 일어나고 액체보다 기체의 팽창이 훨씬 잘 일어나요. 왜? 입자 사이의 인력이 고체가 엄청 크고 액체가 있고 기체는 엄청 작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책에 뒤에 한번 훑어보면 알겠지만 물리 시간에는 열 팽창이 고체와 액체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기체의 열 팽창은 중학교 1학년 화학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열 팽창이라고 안 하고 다른 법칙으로 가르칩니다. 중1 과정에서 뭐였게 혹시 배웠을 텐데. 어느 단원에 있냐면 입자의 운동에 있습니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서 배웁니다. 기체의 팽창을 샤를 법칙이라고 해서 배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중학교까지는 아예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체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1도씨 상승 시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씩) 더 증가합니다. 기체는 그렇게 해서 온도가 쭉 상승한다고 치면 아까 이야기한 게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부피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기체의 부피가 사라지는 이게 사실은 왜 사라지느냐? 입자 운동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이게 켈빈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하 273 켈빈 절대 온도가 되면 입자 운동이 멈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체는 부피가 없다라고 치게 돼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왜? 그 전에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래서 고체와 액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물질마다 팽창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의 열팽창에서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교과에는 얘만 열팽창의 예로 나와요. 바이메탈만. 다른 거 안 나와요. 내가 알고 있기로 교과서에도. 바이라는 거는 우리 숫자 2를 뜻해요. 메탈은 네, 금속입니다. 즉 바이메탈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네. 열팽창률이 다른 두 장의 금속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요 왼쪽 A 금속이 열팽창이 잘 되는 금속이고 B 금속이 A보다 열팽창을 덜 하는 금속이라고 치면 얘를 가열하면 어떤 모양이 된다? 네. A가 B보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금속이 B 쪽으로 휘겠지. 이 말은 뭐다? 냉각시키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낮추면 네. 잘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잘 줄어드는 금속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 이렇게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디에 쓴다? 용도는 이거 어디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재 경보기. 또 누전 차단기. 여러분들 집에 두꺼비지. 우리 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요 버튼처럼 생긴 거 보이죠? 아, 이게 화재 경보기예요. 이 건물은 좀 옛날 건물이라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기 안에 바이메탈이 들어있는 거야. 평소는 이렇게 스위치가 분리되어 있다가 뜨거워지면 휘면서 붙어버려요. 아니면 그 반대도 있어. 평소에 안전회로로 붙어 있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휘어지면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상벨 울리고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두꺼비 집은 그 회로에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 회로 부분에 바이메탈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얘가 어떻게 된다? 먼저 휘어져서 전원을 차단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액체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보기 팽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잘 관측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긴 하는데, 겉보기 팽창은 뭐냐면, 우리 그 수은 온도계 있죠. 수은 온도계나 알코올 온도계. 일반 체온계로 많이 쓰는 거, 옛날식. 그 유리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밑에 금속으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요 안에 이제 색소를 섞은 알코올이 들어있고, 여기 아주 가는 관에 그 색소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알코올의 열팽창을 이용해서 온도를 재는 장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이 온도계의 요 밑에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쭉 감싸거나 좀 가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금이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잠깐 내려왔다가 쭉 올라갑니다.
왜 잠깐 내려오게 되느냐? 이게 겉보기 팽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겉보기 팽창이란 실제 팽창한 양에다가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가 팽창하는 것만큼 빼줘요. 따지고 보면 요 밑에 우리 알코올이 들어있는 요 금속 부분도 고체가 있고 저 부분도 열 팽창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밑에 그릇이 커지니까 열 팽창을 해서 눈금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된다? 살짝 내려오겠지. 그 뒤에 안에 넣은 액체가 열 팽창을 시작하면 고체보다 액체가 팽창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눈금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용기가 팽창한 요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겉보기 팽창이고요. 두 번째가 물의 특징입니다. 물은 온도도 잘 안 변할 뿐더러 온도계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육각수와 얼음의 결정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물은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지. 다른 거는 줄어들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선생님 아들내미한테 원망을 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얼초라고 알죠? 얼초 알아 몰라? 얼려 먹는 초콜릿의 약자죠. 그 판화 틀 같은 거에, 그 찰흙 틀 같은 거에 초콜릿을 짜서 초콜릿을 따뜻한 물에 데펴서 짠 뒤에 냉동실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 틀 모양으로 초콜릿 모양하고 색깔을 맞춰서 짜놓은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조금 비싼 초콜릿 불량 초콜릿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는데, 아들내미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초콜릿 많이 먹으려고 그 초콜릿 짜는 틀 위에 수북하게 올렸어. 근데 얼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줄잖아. 그래서 초콜릿 가운데가 움푹 패요. 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다른 물질은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어떻게 돼요? 물만 늘어요. 그 과정에서. 그게 물이라는 녀석의 온도와 부피를 보면 여기서 10%가 증가를 해요. 부피가. 그리고 거기서 부피가 열팽창으로 줄어. 근데 중요한 건 영상 4도의 부피가 가장 작습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늘어요. 온도가 내려요. 물이 얼면은 우리 눈결정 보면 다 육각형으로 생기잖아. 물 분자가 올 때 요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가운데가 비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야. 이 구조를 만드는 온도가 4도야. 그래서 4도에서 내려갈 때 부피가 커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의 팽창은 그냥 다른 물질처럼 직선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과제는 과제책 저기 9초까지 풀고 그 뒤에 답지 있는 걸로 매겨 오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